성인들도 다양한 소문들이 돌기 마련인데, 공자님께서도 이혼을 했다, 부인을 쫓아냈다, 뭐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보는 책들은 당시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나 소문과 소문으로 전해져 후세 사람들이 쓴 글을 읽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또 이마저도 나라에서 옮겨가거나 번역이나 오역이나 그때 쓰던 단어나 지금 쓰는 단어 이런 것들이 뜻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단어도 잘못 써버리면은 오해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역사적인 내용의 책들을 참고는 하되, 그거를 정확하게 100% 믿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도 많겠는데,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 사랑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동성간이 있었고 이성간이 있었어요. 지금 문화적인 관점으로 보면 동성애가 아주 혐오스럽겠지만 당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 여자는 사실상 지위가 없었고요. 심하게 말하면은 아이나 낳고 기르는 도구나 성적 쾌락을 푸는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글도 읽을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막 그랬던 옛날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랑 크게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는 수많은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그 도시국가들을 폴리스 국가라고 해서 옛날에 교과서에서 많이 봤죠. 그 국가들의 목적은 오직 군사력, 정치와 군사,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라의 존재 여부가 결정이 됐으니까 군사력을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키울 수 있다면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여기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동성애를 권장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는 역시 스파르타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서울대 출신, 육사 출신, 뭐 카이스트 출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파르타 출신이라고 하면은 뭐 장군이나 정치가들이 어느 도시 국가에 가도 인정받고 막 스카우트 되고 막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롤모델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던 스파르타였고요. 스파르타의 노예들은 농사를 지어서 시민들에게 바쳤어요. 그 때문에 스파르타 시민들은 그럼 먹고 사는 생존에 관련된 그런 일, 뭐 농사를 한다거나 막 소를 키운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남자들은 전쟁 기술 위주로 훈련을 하고, 여자들은 육아법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한다거나 배우거나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마치 군대처럼 운영이 됐는데, 영화 300에서도 나오지만 스파르타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7살에 부모를 떠나고 20살까지 뭐 글과 검술 이런 것들을 배우고, 20세에서 30세까지는 군복무를 하고, 30세 이후에 시민권을 획득해서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이런 시스템적으로 나라 전체가 마치 하나의 군대처럼 운영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가 군사력을 키우는 것을 가장 중점적인 요소에 두고, 군사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스승인 존재와 그거를 배우는 제자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계가 국가의 필수적인 요소였는데, 스승을 에라스테스라고 불렀고 18세에서 30세쯤, 제자를 에로메노스라고 불렀고 12세에서 17세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뭐 작은 전쟁도 있겠지만 큰 전쟁 같은 경우는 한 번 시작되면은 밖에 나가서 몇 달이나 몇 년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막 텐트 치고 뭐 불 붙이고, 그래서 막 전쟁 행군 중에 발이 얼어서 막 발 잘라내고 이런 일들을 옛날 전쟁사에서 흔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밖에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 욕구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장에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도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런 행위들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좀 그런 쪽으로 이 욕구를 서로 이렇게 풀어주고 지혜가 있으면 알려주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 전술의 핵심은 대형 유지. 그 영화 300에서 보면 나오지만 이 방패를 끼고 이게 창을 방패 사이로 이렇게 딱 뻗으면서 대형을 유지하고 그 대형을 유지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이 전술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의 군대로도 페르시아처럼 큰 군대를 이길 때는 이 대형 유지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승패를 좌지우지했던 거죠. 그 대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덕목이 있었는데 훈련도 해야 됐겠지만 정신력과 응징력 등이 필수 덕목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해지면은 정말로 완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대 간의 전우들은 뭐 전우애라고 해가지고 뭐 선후배, 뭐 동기들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기는 하겠지만 그 300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도 그 300명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거고 아들은 또 아버지에게 훌륭한 아들로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처럼 이 동성의 쌍으로 이루어진 태베 신성대라는 부대가 있었는데요. 얘네들은 150쌍으로 이루어진 300명의 돌격부대. 이들은 최강의 전력 거의 무패를 자랑했는 것 같아요. 사랑한 연인, 스승과 제자로 이루어져가지고 서로에게 비겁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아 해서 목숨을 걸고 대형 유지를 해서 적은 숫자로도 큰 부대를 물리치는 그런 부대들이 당시에 그리스 폴리스 국가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도 애제자였던 당시 문화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연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알키비아데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연인이나 뭐 동성 이런 쪽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스승님이 계시면은 반드시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감독님 같은 경우도 히딩크나 뭐 퍼거슨 감독님도 뭐 박지성이나 호날두 같은 이런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어쨌든 기록에는 소크라테스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건 철학과 알키비아데스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기는 해요. 제자가 미남일수록 스승의 지위가 높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아내가 미인일수록 남녀의 능력 인정받잖아요. 뭐 아내가 어리다거나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향연에서 나오는데 육체적으로 이런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선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선수를 키우는 감독님이 있듯이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가 화려한 외모와 말 솜씨 그리고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의 재능을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앞으로 아테네를 이끌어갈 정치인,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제자로 삼고 지도를 했던 것 같은데 알키비아데스의 재능이 잘못 가버리면 이제 돈과 권력, 쾌락, 뭐 여자, 성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은 왜 선수들도 술이나 마약 이런 게 빠져가지고 선수 생활을 종료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얘를 잘 키워서 아테네를 이끌 인재로 키우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